네, 안녕하세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법제사를 맡고 있는 민기용 변호사입니다. 회원 원장님들을 상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보험회사가 루틴한 양식으로 소장을 마구 작성하여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 부담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표하였습니다. 기존 방식과 변경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며 비급여를 줄이고 억제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중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신설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하여 병원의 설명 의무를 가중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전신 마취, 수혈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정 전 조항은 이 신설 조항 없이 그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둬야 한다라는 조항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되게 강화된 설명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행규칙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45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의료법 63조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역시 가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일의적으로, 그러니까 변동 없이 그 규정에 정해진 대로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발이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 여부를 가리게 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한도 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받고 벌금이 확정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병원 대기실에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책자를 놓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놓는 정도면 충분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진료를 할 때마다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가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은 변경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의사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과거보다 더 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 시행될 시행규칙에 맞게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 또는 환자 등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유효하고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의사가 작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원장님들이 작성하시는 진료 차트에 해당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이유라든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보다 자세히 상세히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들이 작성하시는 차트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또는 진료 이후에 문제된 시점에 임의로 작성하여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의사가 작성한 차트는 실제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전에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로부터 비급여 진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회원 원장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대출을 받을 때라든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등 이럴 때 금융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마치 그런 그 계약서 항목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다든가 확인하였다든가 동의함이라든가 이런 문자가 약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옅게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환자가 또는 보호자가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받아 의사가 설명을 했고 환자가 동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원장님 또는 소속 의사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꼭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만 각 전공별, 각 치료 단계별로 비급여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빈번한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현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요양급여 범위가 협소했던 것이 문제임에도 마치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각 보험회사가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마구잡이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보험회사의 법무팀 그리고 그들과 협업하는 변호사들이 유사한 양식과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또한 그들은 인지액 등 기본적인 소송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역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상대방이 된 우리 회원 원장님 또는 의사 선생님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원장 선생님들 중 일부 선생님들도 아마 소송을 당하셔서 지금 소송 중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소송 형태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최근 보험회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바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가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조정 신청이라는 간이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은 보통 보험회사가 신청하는 지급 명령서 양식과 이에 대한 법원이 통상적으로 보내는 지급 명령의 양식입니다. 이 지급 명령은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판사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법보좌관이 이렇게 이 지급 명령을 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법보좌관은 판사는 아니고 법원의 일반직 중에 사법보좌관이라는 그런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급 명령서에는 보통 채권자인 이 보험회사가 채무자인 원장님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이자를 적어서 간단하게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민사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청구하는 금액인 그걸 소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소가에 따라서 인지액이 정해져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이나 조정 신청과 같이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보다 인지액이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한 소송 형태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이러한 간이 절차를 이용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이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기관이 이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지급명령이라든가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수월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마구잡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 의료기관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이 들어와도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꼭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은 이와 같이 지급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와 같은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사소송 절차, 그러니까 이 변론 절차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보험회사는 추가 인지액을 납부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 2주의 이 송달을 받고 지급명령서의 송달을 받고 2주가 지날 때까지 이의 신청 안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이것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 이의 신청 기간을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 오게 되면 일단 가까운 변호인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이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인데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지급 명령 신청이 지급 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법원은 형식적인 하자가 없고 명백하게 문제 있는 청구가 아니라면은 바로 지급 명령을 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인 의료기관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급 명령은 이의를 하게 되면 바로 변론 자체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그 자체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절대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확정 판결은 대법원 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기간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상 소송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지 때와 송달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인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통 청구 금액의 한 0.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 즉 소가가 한 1억 원 정도가 된다면은 약 한 49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급명령 신청 이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제도도 비용이 지급명령만큼이나 좀 저렴해서 승소 가능성이 적지만 상대와 합의해보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소송하는 것이 꺼려지고 우리 의료기관 입장에서 소송하는 것이 꺼려지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 이 조정에 많이 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정 신청에 응하기에 앞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정말로 이 조정 신청에 응해서 내가 금액을 보험회사에 줘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법원은 그 당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조정 기일을 잡아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그 신청의 대상이 된 우리 의료기관, 우리 원장님들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을 토대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조정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의해서 지정되었던 조정 기일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사소송, 즉 변론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이 들어왔다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의료기관,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한 이후에 다시 보험회사에서 조정으로 이행해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는 지급명령, 조정, 소송이라는 각종의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정에 대한 의견서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불출석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 조정기일은 취소가 되고 바로 변론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의도했던 그렇게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자기들이 그 일정한 금액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무산이 되게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좀 지루한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변론 절차로 전환이 되면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우리 의료기관의 쌍방 소송 대리인들이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본격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당한 재판 변론 기일을 거쳐서 나중에 선고가 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소송을 보면 보험회사가 반드시 이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승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소송이 들어오면 말씀드린 대로 사안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우리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간략한 요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즉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과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수술 관련 판결들입니다. 맘모톰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이외에 페인 스크램블러라든가 이런 그 이외에 비급여 건으로도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사건들이 많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일 큰 법원인데요. 이 법원들에서 다뤄졌던 사례들입니다. 보험회사의 청구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을 정리하면은, 보험회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페인 스크램블러, 맘모톰 시술과 같은 시술을 불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이러한 시술을 받고, 그러니까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수술이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효인 진료 행위를 이유로 해서 환자한테 지급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로부터 이 수술에 대한 그런 진료비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는데, 그 자체 환자와 병원의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같은 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병원에서 확보한 거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험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가 실손보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사실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금액을 환자가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했다. 역시 환자들 역시도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엄밀히 말하면 심사를 엄격히 해서 이 환자들한테 보험금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그런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 환자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 맘모톰 소송이라든가 어떤 한 소송이 계기가 돼서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지급했던 그런 보험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과실 여부는 불문하고 일단 자기들이 환자들한테 줄 보험금이 없었는데 줬다.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줬다. 이런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이어서 민법상의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채권자의 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에 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급여 진료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행위라고 전제를 한다면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채권이 있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가 원래 병원과의 이 수술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면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이 금액을 병원이 계약상에 아무런 권한 없이 가지고 있다. 그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고요. 환자가 이제 그 이후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받았던 실손 보험금 같은 것도 보험회사는 원래 지급하지도 않아도 될 거를 지급했다. 이 부당이득이라는 요 관계 두 가지 관계를 이어서 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상당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 비급여 진료 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료 행위가 먼저 일반적으로 필요한 진료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기술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소송 기술상의 일정한 요건, 그걸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 요건에 대한 형식적인 하자에 대한 것도 같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좀 복잡한 말이긴 한데 이 채권자 대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채권, 그러니까 요 보험회사가 환자를 상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채권이라는 얘기고요. 이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하고, 환자가 돈을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무자력, 돈이 없다는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앞에서 보면 병원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일반적으로 성립했을 때 우리는 보면 소송 요건이 성립이 됐다 그러고, 쉽게 말하면 이 문을 통과해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구비가 되지 않는 경우엔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실체적인 판단 없이도 바로 각하라는 형식 판단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은 원래 내가 환자가 행사해야 될 권리를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환자의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환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전에는 맘모톤 소송 같은 경우에서 예전에는
보험회사의 손을 좀 들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보험회사의 소송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요건을 되게 까다롭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 요건들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판결도 많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사안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해서 내 사실관계도 그 동일하게 판결이 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가 법원이 보험회사보다는 우리 의료기관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이론 구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뭐 비급여 진료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자가 자력이 없고 그 다음에 환자가 실제로 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 모두가 몇십만 원에 불과한 비용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리 만무하며 또 이들이 직접 병원에 자기들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이 보험회사로부터 제기되는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역시 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충분히 뭐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인 스크램블러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좀 보면요.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 관련해서 이 법정 비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이라든가 난치성 통증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통증 환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 서울 중앙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원의 시술이 이와 같이 다른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이라든가 난치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이미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렇게 그 보험회사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보험회사의 소를 각하를 했던 것이고요. 또한 환자들 개개인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다액이 아니어서 무자력, 그러니까 자력이 없다 또는 집행 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거나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그 시술이 불법 비급여 진료 행위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당연히 부당이득 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가 대위 행사할 경우, 그러니까 대신 행사할 경우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맘모툼 수술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맘모툼 절제술은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고 피고가 맘모툼 절제술은 이 사건 진료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미리 맘모툼 절제술이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면 적법한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근거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 일상적으로는 우리 판결에서 방금 전에 뭐 확인이 됐듯이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 뭐 동의를 받는 것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이나 뭐 쉽게는 뭐 민원부터 해서 뭐 민원, 소송 어떤 경우에는 형사 사건까지 가는 경우를 대비하면 이것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소당한 경우에는 채권이 형성되는 구조상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환자의 병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 대위 요건, 그러니까 대신 행사하는 그런 법적인 요건들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판결도 그 채권자 대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병원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흐름이 이런 와중에 보험사들이 다시 최근에 움직임을 보인 것이 결국은 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니까 편법적인 방식으로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채권자 대위권 소송의 요건 충족이 어렵고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서에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보험 계약을 하게 되는 사람과 그 계약서에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에 관한 부당이득 채권을 보험회사에 양수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넘긴다는 얘기죠.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일반적으로 기재한 다음에 환자가 그러니까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 내용을 읽게 한 다음에 서명하게 해서 이거를 일반적인 그 계약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환자가 병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러니까 채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환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채권자 대위 소송과 본질은 같지만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의 어려운 소송 요건,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법으로 그걸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되기 전에 보험 계약자겠죠. 보험 계약자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채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런 사례가 터졌을 때 보험회사는 이 채권 양도받은 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병원을 상대로 직접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이런 시도에 대해서 최근 하급심 판결이 물론 딱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소송 신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패소를 한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요, 환자로부터 부당이득 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하는 것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신탁법에서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환자가 보험회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채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행위만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이고, 결국 이 판결은 채권자 대위 소송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려는 보험회사의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보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고 실제 문제된 사례들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향후에 보험회사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 아닌 처음에 보험 계약자와의 계약으로 약관으로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해서 양수금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응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송과 좀 다른 얘기로 병원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 임대차 계약이나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동 문자로,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로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그러니까 병원을 말하겠죠.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개업을 위해서는 비상 계단을 반드시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원칙상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는 병원을 위해서 설치한 비상 계단을 철거해서 원상 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통 임차인한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도 병원이었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도 병원인 경우에 그 건물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병원일 경우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무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보통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임대인이 향후 비상계단을 철거할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상식이 맞지 않는 주장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했을 때 부당하게 응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상식이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한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소송에서 지루한 공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거를 할 때, 그러니까 병원을 옮길 때 비상계단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된다는 합의서라든가 각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험사 관계자나 민원인들은 항상 대화를 녹음하면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기거나 민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증거가 없는데 상대방에서 보험회사나 민원인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양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불법이 아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회원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시면서 상대방이 늘 우리 말을 녹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에 항상 이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꼭 그 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아주 좋은 내용의 강의를 해주신 민기용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 질문 들어온 거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정신과 환자의 경우 현실 감각이나 진압력이 떨어져서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호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법적 보호자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뭐 정신 지체가 있거나 뭐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런 경우엔 환자 보호자 이런 건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말하기는 애매한데 뭐 성년 후견인 제도가 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애매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런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회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걸 그리고 복습 겸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그 보험 상품 가입할 때 이렇게 덧글씨 쓰는 직접 설명 들었음 이런 글씨를 쓰는 환자 확인서를 받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 증명력, 문서의 증명력이 병원에서 작성해 놓은 차트보다 훨씬 높다. 네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새로운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환자들한테 사인만 받는데 저희가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처럼 직접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술 받는다면 그 이상의 증명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좋은 걸 하나 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가까운 변호인께 꼭 이제 질문을 꼭 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 병원 관계에 이 메디컬 슈에 경험이 많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좀 대답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질문이 지급 명령이 떨어지는 거는 14일 이내에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줘야 된다는 법적 그 네. 행정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확정 판결과 동일하기 네, 때문에 판결과 동일하다는데 그 예를 들면은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 병원장님이 해외 여행을 가서 그 문서를 14일 안에 못 받고 또 인지하지 못해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럴 일은 좀 일어나기 어려운 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네, 송달이 돼서 당사자한테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가족이 대신 받게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알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급 명령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소송으로는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냥 그 그렇죠. 돈을 주고 끝내야 확정되는 되는데 거예요. 그러면 법적 판단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요. 그냥 요청하면 줘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명령 제도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너무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민사소송에 비해서 소송 비용, 인지대가 한 10분의 1 정도로 들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그런데 이제 판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으면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 같은 분들이 그냥 루틴하게 이걸 발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받게 되는 채무자, 주로 이제 우리 의료기관이 될 건데요. 채무자들의 대응이 없으면 그 보험에서는 쉽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런 집행 권한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법률 용어라는 게 항상 저희한테 뭐 변호사님한테 저희 의학 용어가 어렵듯이 저희 법률 용어가 저희한테 늘 생소한데 사실 이런 지급 명령서가 날라오면 14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마치 어떤 법의 판결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근데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위 그 싸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병원 괴롭히기의 방법으로 지급 명령과 조정 네. 신청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송까지 갈 의향이 있으시면 빨리 이의 제기를 하거나 조정 거부를 하시는 게 답이다. 오늘 그게 이제 핵심인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환자들께 많이 들었는데 요즘 신규 가입하는 보험에 만약에 우리가 병원하고 비급여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채권을 환자 당신이 우리 보험사한테 그냥 양도해라 라는 그 문구가 들어있는데 환자분들이 저조차도 계약할 때 다 일일이 안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나중에 소송전이 난무하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뭐 하급 법원이긴 하지만 고양 법원에서 고양 지법에서 위법한 소송 신탁이다 이런 판결을 해준 게 굉장히 네.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원 시간이 좀 남아서 회원님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한두 개 정도 더 드리고 끝냈으면 하는데 아직 질문 주시는 분이 없네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 때우기 질문 같은 건데 그 병원장님들 많이 만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법적인 상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으십니까? 뭐 사실 뭐 그 우리 변호사들이 의학 용어에 뭐 문외한이듯이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전혀 이 뭐 의료소송, 민사소송과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말로는 했는데 전혀 이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면에 쓰거나 녹음한 것도 없고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불리한 내용의 뭐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서류가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구두로 얘기했던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고 사실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봤다는 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의사이신 그런 우리 전문가 정말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못 봤을 리가 없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형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그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거 다 알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일반 사람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뭐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한다고 할 때 그거를 뭐 당연히 구두 약속을 했다면 구두 약속 믿고 가는 거지 그 서류에 어떤 귀퉁에 있는 걸 잘 보진 않거든요. 다만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편견 아닌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회원 원장님들은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서 아무튼 민원이 됐든 소송이 됐든 또는 이제 수사가 제기돼서 뭐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말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말은 입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일상생활에서 또는 병원에서 항상 확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대화 녹음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화 녹음은 그 대화 녹음할 때 그 말할 때의 취지가 그 문맥을 듣지 않으면 다 다르기 때문에 녹음은 확보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 증명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서면에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도 내가 막 설명했다. 근데 그게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그 설명을 들었고 내가 확인했다는 거를 자필로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이제 각 구체적인 사정에 있어서 뭐 급하게 돌아가는 경우나 그럴 경우에 모든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각 단계별로 약간의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계약 관계로 이제 임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병원장님들께서는 당장 연휴가 끝난 다음에라도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상복귀의 규정이 있다면 되게 병원 건물은 임대했다가 나가면 병원이 들어오지 다른 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원상복귀 안 해도 되는 규정에 대해서 새로 기입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5분 정도 빨리 끝났는데요. 이것으로 세 번째 세션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민경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마지막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